뇌의 기능을 잃는 질환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상당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심근경색은 후유증이래봐야 뭐 생업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심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뇌 졸중으로 쓰러지신 분은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의식장애가 있어가지고 식물인간으로 지내시기도 하죠. 그래서 채소도 제가 일부러 껍질째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사과, 배 이런 것도 다 껍질째 드시고, 거친 섬유질, 식이섬유질 다 많이 먹는 게 좋고요.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이라는 책을 쓰고 돌아왔습니다. 많이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뇌질환 환자들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통계로 보면 사실 뇌질환이, 특히 뇌혈관 질환이 확 증가했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통계로 보면 작년에 나온 통계인데, 지난 10년간 심근경색은 50%가 증가한 데에 비해서 뇌경색, 뇌출혈 포함해서 부르는 뇌졸중은 10% 정도만 증가했다고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에 비해서 많이 늘진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는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보니까 생기는 오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고혈압을 진단을 많이 받고 조절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압이 올라서 생기는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의 빈도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뇌경색일 확률이 80%가 넘고요. 뇌출혈은 15%에서 20%밖에 안 될 정도로 뇌경색이 훨씬 더 분열이 많아졌는데, 뇌경색이 특별히 고혈압을 치료했다 그래서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뇌졸중의 분열 자체가 혈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부르는 뇌졸중 전체가 이제 많아졌는데, 그중에서 뇌경색이 더 대부분의 분열을 차지하면서 비율로 보면 10%밖에 증가하지 않은 그런 차이를 만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면 숫자로는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혈관 상태는 많이 나빠졌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혈관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게 저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전공의 때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흉부 엑스레이를 찍거나 복부 엑스레이를 찍거나, 또는 옆으로 해서 찍는 허리 엑스레이를 찍거나 그러면 거기에 혈관 석회와 혈관 따라서 하얗게 보이는 게 보이는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한 70, 80 넘으셔야 하얗게 보이셔가지고 보호자분 사진 보여드리면서 환자분 혈관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니까 혈관병 질환 같은 거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 알고 계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나이대가 50, 60만 돼도 혈관에 하얗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혈관의 동맥경화, 석회화가 많이 늘어났다는 어떤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 일일이 설명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혈관 또 하얗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정도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봐서는 혈관벽의 상태가 우리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을 살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를, 뇌출혈은 줄였지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알려진 뇌졸중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뇌졸중 무섭죠. 길 가다 보면 이제 한쪽 팔다리 이렇게 끌면서 걸으시는 분도 보셨을 거고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재활의학과 병동에 가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요양병원 같은 데 가면 한쪽 팔다리 못 쓰거나 안면마비 있는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죠. 문제는 경색, 뇌출혈 합쳐서 이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뇌의 기능을 잃는 질환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상당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심근경색은 30% 그 자리에 급사하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 건 맞지만, 후유증이래봐야 호흡곤란이라든지 심부전, 다리 붓는 거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생업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심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뇌 졸중으로 쓰러지신 분은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의식장애가 있어가지고 식물인간으로 지내시기도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요양병원에 누워버리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의 어떤 생업이 안 되는, 그것도 문제지만 가족 중에 한 명이 또 간병을 또 해야 되잖아요. 벌써 두 명이 생산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쓰러지신 분이 보통 남성이 많으니까, 중년 남성이나 노년 남성이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쓰러졌다 그러면 그 가족들의 주수입원조차도 없어지니까 병원비, 간병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 크죠. 그리고 그런 환자 한 명이 생기면 그 간병을 위해서 자녀들이 상의하는 과정에서 또 싸움도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가족들 전체의 불화가 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뇌졸중, 그리고 치매도 그렇죠. 뇌 질환의 특징으로 가진 치매도 가족들 전체의 어떤 불행으로 다가온다는 게 가장 큰 무서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꼭 해야 됩니다.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뇌출혈이나 뇌경색 막혀서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미리 증상이 나타나는 일은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쪽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얼굴 마비가 왔다가 풀리는 경우가 드물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이걸 지체하지 말고 병원 가서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다시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실 뇌출혈 전에는 알아볼 수 있는 게 혈압밖에 없죠. 혈압이 높아지면서 터지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터지는 문제가 제일 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혈압을 잴 기회가 있으면 회사에서 잴 수 있든 아니면 의원에서 잴 수 있든 뭐 건강검진에서 잴 수 있든 부지런히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재보고, 혈압이 사실 140을 넘으면 우리가 고혈압 약을 쓰라고 돼 있지만 120을 넘을 때부터 사실 혈관에는 손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120 이하로 낮추는 혈압 상태가 되도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0이 넘기만 해도 나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혈압약을 먹지는 않아도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내 지금 먹고 있는 식습관, 운동 습관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진짜 140이 넘었을 때는 약을 써서 빨리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40이 아니라 135부터는 혈압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혈압이 계속 올라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관이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에 석회화가 생긴다든지 염증 반응이 있으면서, 아니면 혈관이 찢어지는 문제라든지 터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자꾸 생기는 상황이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혈압이 높을 때 미리 알고 빨리 조절하고, 제일 근본적인 치료인 식생활 습관을 바꿔서 혈압약을 쓰지 않고도 혈압이 120 이하로 떨어지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 어떻게 그러느냐, 혈압약 한번 먹으면 평생 먹는 거지, 너무 높은 기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식생활 습관, 생활 습관 개선 완전히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책으로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고 실천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발견된 경우 꼭 수술해야 할까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일단은 뇌출혈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의 양이 많아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뇌가 한쪽이 밀려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크고요. 급성기 때는. 그러면 이제 버울이라고 뚫어서 압력을 빼주면서 그 다음에 혈액도 빼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세척을 하고 닫아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관 넣어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는 또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뇌에 너무 가깝다든지 아니면 소뇌 쪽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뇌출혈 양이 많아도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뇌출혈 양이 적어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그냥 혈압만 낮추는, 그리고 뇌압을 조절하는 약물을 쓰고 중환자실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경외과 전문의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서로 협진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뇌경색인 경우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경색이 수술하는 경우는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우리 뇌는 두개골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안에 부종이 생기면 뇌압이 올라가면서 뇌 전체를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출혈이 아니라 뇌경색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뇌경색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뇌가 부으면서 압력으로 반대쪽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뇌압을 빼줘야 됩니다. 어떻게 빼주냐, 그때는 두개골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소독된 상태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개골은 약간 열어놓은 상태로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이제 커버를 해가지고 감염 안 되게, 그렇게 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며칠간 뇌압을 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뇌압이 깔아앉고 뇌부종이 줄어들면 다시 두개골을 갖다가 붙이고 이렇게 철로 이어주죠.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가 뇌경색일 때의 수술을 하는 경우고요. 또 다른 특수한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주막하 출혈일 때 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지주막하 출혈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경우는 머리 안에 있는 혈관꽈리, 뇌동맥류라는 게 생겼다가 그게 커지면 터질 수가 있어요. 그거가 뇌동맥류가 보통 어디 생기냐면 뇌 제일 안쪽에 리서클이라는 곳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A컴, B컴이라는 데 제일 잘 생깁니다. 거기에 생기게 되면 그 출혈을 막아야 일단 되기 때문에 코일을 통해서 막는 걸 시도를 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는 직접 머리를 열고 들어가서 제일 안쪽에 있는 혈관 결차를 잠그는 애니즘 클리핑이라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수술이 굉장히 미세한 수술이고 수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 때 인턴 때 생각해 보면 그 SH 수술이 있다 그러면 그 수술 장면 전체를 열 몇 시간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를 하는 그런 거를 인턴이 맡아서 해야 됐었어요. 그 시간 동안 그 수술하는 과정을 카메라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는 게 인턴의 일인데, 그때 그 수술하는 장면들을 보면 정말 현미경을 보고 들어가면서 진짜 1mm 제끼고 출혈 있는 부분 이렇게 물로 닦아내고, 또 1mm 들어가서 제끼고 출혈 있는 닦아내고 혈관 잡아내고 조직 더 손상 안 되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러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 몇 시간을 들어가서 클리핑을 하고 나오거든요. 야, 이거 하는 선생님 진짜 없는 이유가 있다. 너무 존경스럽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정도로 복잡한 수술이 또 머리 수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급격한 두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평소에 두통이 있으면 뇌동맥류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한번 터지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받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심한 두통이 있으신 분들 꼭 머리 검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뇌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고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을 조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뇌경색 같은 게 생기는 그런 상황들을 예방을 하려면 혈관 상태가 깨끗하고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이 올라갔을 때 혈관 상태가 그 혈압을 받아들일 수 있고 혈압이 낮아졌을 때 그 혈압이 떨어진 거를 다시 또 보상을 할 수 있으려면 혈관 상태가 깨끗해야지. 그 혈관 상태가 딱딱하고 좁아져 있고 막혀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조직들은 이제 괴사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한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먹는 식습관, 그다음 운동 습관, 스트레스 상황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 식습관 같은 경우는 우리 혈관에 염증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식품들을 먹어야 됩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당이 너무 많이 높을 때 혈압도 문제지만 당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이 혈관에 둥둥 떠다니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당뇨 같은 상황이죠. 당이 높아지는 상황은 근육세포들이 당을 잘 인슐린을 통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당을 잘 소비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혈당이 높아지지 않는데 그 혈당이 인슐린을 통해서 근육에 못 들어가는 상황, 인슐린 내성, 인슐린 불내성이라고도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저항성 같은 게 높아지면 그러면 이 혈당들이 소비가 안 되고 계속 혈관에 남으면서 혈액 자체를 끈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AGS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혈관 벽에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럼 그 염증 반응에 반응을 하는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들이 갖다 붙어가지고 염증이 심해지면서 플라그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석회화가 생겨서 칼슘이 쌓이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을 하려면 일단 당대사가 잘 되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대사가 잘 된다는 거. 이 얘기는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쓰려면 이 에너지 대사의 조효소가 되는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 미네랄, 비타민들이 잘 들어오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가공식품들을 피하고 초가공식품들이라고 얘기하는 밀가루나 이런 것들에다가 원재료 없이 그냥 갈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보존료, 합성 물질들, 착색료, 향미증진제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만든 게 초가공식품이잖아요. 그런 음식들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을 엄청 피크를 이루게 되고 소화가 빨리 되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이 먹게 만들고 이러면서 혈당을 높이게 되고 혈당 피크를 이용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되고 그러면 혈당이 또 낮아지게 돼서 더 먹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상황을 우리 몸을 우리가 만들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초과식품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원물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먹을 수 있는 것들, 특히 이제 초록색 채소들, 그다음에 현미 같은 이런 전곡류 식사 이런 것들로 식사를 해줘야 되고요. 그 외에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색깔의 과일 채소들. 그래서 채소도 제가 일부러 껍질째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사과, 배 이런 것도 다 껍질째 드시고, 귤도 다 껍질째 드시고 그래 버릇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키위도 껍질째 먹고 멜론도 껍질째 먹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섬유질들, 거친 섬유질, 식이섬유질 다 많이 먹는 게 좋고요. 또 다양한 색깔에서 나오는 항산화 물질들, 뭐 예를 들면 보라색 가지나 블루베리 같은 데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든지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든지 양파에 있는 케르세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의 항산화 물질, 산소 대사하고 남은 ROS 산성 대사 물질들을 많이 제거해주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몸에 많이 섭취를 해야 미세 염증 반응이라는 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혈관들의 그런 석회화들이나 쌓일 시간이 없이 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생활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정리하면 초과공식품을 피해라. 과자, 음료수, 피자, 치킨 같은 배달 음식, 빵, 떡, 면 이런 것들 피하고 채소 중심의 한 끼에 6, 7장의 초록색 채소를 포함한 다양한 색깔의 과일, 채소들, 그다음에 전곡류 식사인 현미 식해라. 물 많이 마시고 천천히 식사해라. 이런 것들이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운동이 되겠는데요. 사실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에 한번 강하게 혈압을 주면서 혈관 상태를 개선을 시키고 말초 혈관 끝에까지 산소화를 시키고 대사물질을 다시 빼내는
그런 세척의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혈관의 탄성을 연습을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이제 혈관에 무리가 올 수 있지만 천천히 혈관에 압력을 주는 단계를 천천히 올리면 그러면 이 혈관이 탄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연습이 되면서.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너무 갑자기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그러고 갑자기 최대 심박수에 가까운 그런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최대 심박수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220에서 자기 나이 뺀 숫자의 심박수의 한 60%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5를 빼야 되니까 175회 정도가 되겠죠. 그럼 제가 처음 운동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175회를 하면 사고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05회 정도, 60%인 105회 정도 레벨로 그러려면 거의 뭐 살짝 걷는 정도로 해야 걸으면서 살짝 뛰는 정도로 해야 105회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운동을 해서 일주일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70% 정도, 120회 정도 숫자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 정도로 또 맥박을 좀 올리면서 조금 더 빨리 뛰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8% 정도의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늘려가면 우리 혈관벽에 주어지는 압력을 서서히 적응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정도, 최소한 150분 정도를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중등도 강도 운동을 150분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씩 3번을 해도 되고요. 30분씩 5번을 해도 되고 매일 25분씩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운동을 해도 되고 주말에밖에 운동할 시간이 도저히 없다. 그런 사람들은 주말에만 이틀 1시간 반씩 몰아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150분 이상, 300분까지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 몸의 혈관 상태가 가장 개선이 될 수 있는 운동량과 운동 강도이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 처음 운동하시는 분은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이제 요즘 러닝 많이 하잖아요. 러닝 열풍인데 저도 러닝 크루에 참여를 하면서 이 러닝의 즐거움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런 러닝 참여하면 좋고 그 다음에 러닝하기에 좀 부담스럽거나 하신 분들은 계단 오르기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 계단을 10개 층 정도를 하루에 2번 정도 오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마음의 관리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음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라는 거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교감신경이 너무 과항진돼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호르몬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많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나와 있으면 혈관은 지속적으로 수축해 있는 상태로 지내게 되고 이거는 또 혈관벽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혈관벽을 위해서는 내 몸이 항상 이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좋고요. 잠을 충분히 자고 편안한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부교감신경이 어느 정도 항진되어 있는 상태가 좋은 거고요. 그러려면 호흡법과 명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흡법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지금 내가 뭐 긴장돼 있고 뭔가 힘이 들어가 있어 라는 걸 딱 깨달으면 바로 이제 허리를 딱 펴고 먼저 이제 스트레칭부터 해야죠. 이렇게 풀기 위해서 이 허리 T 레벨, 흉추 레벨에 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완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한 3초 정도 호흡을 들이셨다가 3초 정도 내쉬는 방법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바로 즉시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긴장했구나 이런 것도 바로 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긴장했을 때 바로 풀게 되는 그런 효과도 연습하다 보면 얻을 수가 있고요. 요거를 잘 때 호흡법을 잘 하면 잘 때도 깊은 잠을 자고 푹 잘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한다 그러면은 호흡법을 똑같이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코끝에 집중을 해서 바람이 들고 나가는 걸 느끼고 온몸에 힘을 다 빼면서 바다 위에 있는 한 마리의 해파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허리만 꼿꼿하게 세우고 있으면 그게 이제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잡생각이 생기면 다시 돌아오고 잡생각이 나타나면 또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한 1분 정도 길면 5분 정도 이렇게 자기가 연습이 되거든요. 처음에 10초도 못해요. 10초도 못하는데 점점 길어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도 할 수 있게 되고 잠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서 삶의 퀄리티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어떤 불면증도 좋아지고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췌장암은 왜 사망률이 높나요? 췌장암 무서운 암이죠. 우리나라 전체 암 5년 생존율 알고 계신가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70%가 넘어서 71.5%까지 올라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암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은 나라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의 표준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원래도 굉장히 낮았어요. 8%밖에 5년 생존율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지금 13에서 15% 정도 생존율, 5년 생존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암들이 70%가 넘어가는 거에 비하면 너무 낮은 비율이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췌장의 위치가 일단 제일 문제인데요. 췌장암이 발견이 안 된다는 게 일단 문제겠죠. 그래서 늦게 발견돼서 3기, 4기 때 발견되는 확률이 80%가 넘어간다는 게 문제인데 그 이유는 췌장의 위치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췌장이 어디 있냐면 췌장은 배에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울 정도로 뒤에 있습니다. 후복막 장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장 주위를 감싸는 게 이제 복막인데 이 복막이 앞에 복막이 있고 뒤에 복막이 있어요. 그 뒤에 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간이 가리고 있고 담관, 췌관이 가리고 있고 위가 가리고 있고 그 뒤에 소장들이 또 한층 있고 그 뒤에 췌장이 이렇게 한 15cm 정도 옥수수처럼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복부 초음파를 우리가 배 아플 때 제일 많이 보는 검사인데 복부 초음파로도 거의 안 보여요. 다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췌장 두부라고 해서 췌장 머리 부분만 겨우 조금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미부 체부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초음파로는 이제 아예 물혹 같은 경우는 좀 보이지만 암종은 또 물혹이랑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응급실에서는 복부 초음파보다는 이제 CT를 찍게 되는데 뭐 간암이나 이런 거는 CT를 찍으면 물혹이나 아니면 암종이어도 이제 음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딱 이거는 뭔가 있다 이렇게 비조형 CT에서도 보이게 되는데요. 췌장에 있는 혹은 완전히 물혹이 아닌 이상해야 조영제가 없이 찍으면 암종은 아예 안 보입니다. 예, 거의 안 보인다고 봐야 되고요. 조영제 CT를 찍어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1cm 이하의 췌장암은 정말 발견이 어렵고요. 정말 여기 뭐가 있는지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보거나 그러지 않으면 안 보이고 뒤쪽에 있는 췌관을 막았거나 그래서 췌관이 늘어나 있는 소견이 보이거나 아니면 담관을 막아갖고 담관이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뭔지 자세히 보는 과정에서 여기 종양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여야 CT로 확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검사 방법도 어렵고 증상도 굉장히 비특이적이에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췌장암의 증상하면 일단 진단될 때 40% 정도는 황달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황달이 있는 경우도 이미 좀 늦은 경우죠. 왜냐하면 췌담관 어딘가를 눌렀기 때문에 얌종이 생겨갖고 눌렀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2기 이상 3기, 4기일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소화불량, 상복통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체했나 보다 아니면은 뭐 다른 담관이나 담낭의 문제인가 보다 뭐 속의 위염이나 위궤양, 십이장궤양 이런 것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사를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내시경 같은 것만 봐서는 또 췌장을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췌장암의 다른 증상으로 체중 감소가 있거든요. 체중이 6개월 이내에 내 체중이 한 10% 이상 빠진다 그러면 이거 무슨 문제가 있구나 뭐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데 이 체중 감소도 뭐 내가 요즘 잘 못 먹어서 그렇겠거니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렇겠거니 하고 이 췌장암의 증상 자체가 그러면서 또 넘긴단 말이죠. 이러면서 초기 증상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게 또 이런 안 좋은 성적을 만들게 되는 췌장암의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이유의 하나입니다.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췌장암에 걸릴 위험성이 누구가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은데 어쨌든 생활 습관이 이런 고위험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높겠죠. 췌장암의 가장 큰 고위험군은 술일 것 같죠. 췌장염, 만성 췌장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술일 것 같은데 사실은 담배가 제일 큰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하면 7천여 종의 화합물질과 그중에서 2천여 종의 해로운 물질 그리고 수백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담배는 모든 질환에 악영향을 주는데 그중에서도 췌장암에서 1등 원인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만성 췌장염으로 되어 있는데 만성 췌장염의 또 제일 중요한 요인이 또 술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술과 담배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그다음 당뇨 오래 드신 분들, 5년 이상 당뇨 되신 분들에서 1.8배 췌장암의 비율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배는 3배가 올라가는 거니까 췌장암의 제일 위험 요인이 되는 거고 오래된 당뇨, 5년 이상의 당뇨는 1.8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족 중에 췌장암을 앓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KRAS 유전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위험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6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3배에서 6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보면 내가 어떤 대사질환으로서의 특성, 우리 혈관질환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방법과 이 암과 같은 대사질환, 얘를 예방하는 방법이 비슷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 이제 KRAS 유전자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유전자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발현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켜질지 꺼질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유전자의 메틸화 내지는 후성 유전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면 나쁜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전자가 꺼진 상태로 평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활 습관을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유전자 결정론에 따르면 예전에는 암이 걸릴 운명을 가진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면 다 어차피 나이 들어서 암에 걸릴 테니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예전인데, 그런데 그 기준이 맞느냐? 예전에 이제 30년 동안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모든 인간의 유전자를 해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게 게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죠. 그렇게 해가지고 6개 국가가 연구를 해서 우리가 100만 원 정도만 내면 일주일 만에 내 피 뽑아가지고 유전자 다 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암이 정복이 됐나요? 이제 안 됐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암은 단순한 유전자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성이 있죠. 유전성이 일부 있는데 그 유전성 때문에 완전히 결정되는 건 5에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켜고 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갖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게 되면 그 암 안 걸리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을 가족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좋은 생활 습관, 제가 말씀드리는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식사하고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먹고 전곡류 식사, 현미식으로 하고 천천히 먹고 좋은 마음가짐을 갖고 운동 충분히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하고 있으면 췌장암에 걸릴 유전자도 꺼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전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개선해서 암에서 멀어질까를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몸박 속 다른 질환들이 있을까요? 당뇨에서 멀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당뇨 하면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거기다가 이제 대사질환의 특성에 있는 질환들을 다 나열을 하자면 알레르기 질환, 만성 알레르기 질환도 그렇고 사실 심리랑 관련되는 불면증이라는 우울증도 그렇고 다 대사질환의 특징이 있고요. 거기에 암도 대사질환의 특징이 굉장히 크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죠. 대사질환은 건 뭐냐면 우리 세포 단위의 에너지 대사가 잘 됐을 때 그 질환이 걸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사를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와 당분 에너지를 잘 받아가지고 36개의 ATP를 잘 만들어내면 무산소 대사에 비해서 18배의 에너지 효율을 내면서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세포 상태가 좋으면 혈관에 염증도 안 생기고 암도 안 생기고 이렇게 사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산소 대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 혈관이 좁아진다든지 체온 상태가 많이 낮아져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우리 몸은 저산소 상태, 산증 상태, 그다음에 저체온 상태를 만들게 되면서 암도 많이 일으키게 되고 당뇨도 많이 일으키게 되고 이런 다양한 대사질환들을 많이 일으키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상태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당뇨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또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피해야 당뇨가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인슐린을 잘 활용을 못하는 세포의 상태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불내성, 인슐린 저항성들을 개선을 하려면 그러면 식사 자체가 소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현미식 중심으로 그다음에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다가 충분한 운동을 해서 혈류 상태를 개선을 하고 혈관 상태를 개선을 해줘야 그래야 이 세포 끝에 있는 환경이 좋아져서 세포가 당대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뇨를 우리 몸에서 멀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해라 싶은 신호가 있을까요? 일단 췌장암의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을 증상만 가지고 찾아내겠다라는 건 사실은 좀 욕심입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증상이라도 당연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건강검진이긴 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했을 때 췌장을 볼 수 있느냐? 사실은 췌장을 자세히 보기는 쉽지 않아요. 조영제 CT를 찍어야 되는데 조영제 CT가 우리 몸에서의 우리 건강검진에서의 기본검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할 때에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밖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몸에 뭔가 증상이 없더라도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든지 황달이 생긴다든지 이런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건강검진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소화기내과 진료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화기내과 진료를 보고 먼저 초음파를 보겠지만 간담도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증상이 그렇게 계속 있으면 복부 CT를 찍든지
해서 아니면은 췌장 같은 경우는 MRI를 찍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췌장이 복부 장기 중에 드물게 움직이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에 MRCP라 그래서 MRI를 찍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암종 여부를 더 좀 자세히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특수 검사로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건강검진만으로는 췌장암을 찾기도 또 쉽지가 않아요. 증상이 없어서도 어렵지만 또 건강검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참 문제이고 사실은 예방밖에 없습니다. 췌장암은.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을 하려면 대사질환에서 멀어진 내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없는 그런 내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료하고 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약 먹고 있으니까는 나는 조절하고 있으니까 췌장암에서 멀어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치료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거는 임시방편으로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합병증을 미루고 있는 거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습관 바꿔가지고 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120 이하여야 되고 당이 100 이하여야 되고 고지혈증이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160 이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약을 먹어야지만 조절이 되는 상태는 약을 먹었다고 치료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알고 빨리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췌장암뿐 아니라 모든 대사질환으로부터 멀어진 내 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통증 중에서는 소화불량 얘기를 드렸지만 상복통 내지는 등 쪽으로도 통증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등 통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허리 통증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형외과나 척추센터를 가서 다른 거를 진단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췌장암이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뼈전이를 진단이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췌장이 후복막 장기이기 때문에 등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통이나 등 통증, 소화불량, 그다음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췌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을 인류가 정복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암을 정복한다라는 표현이 뭔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암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암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몸의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가 32개 정도 되는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는 암세포로 될 가능성이 있는 DNA 변이 상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DNA 변이가 아예 없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이 변이를 이루면서 그 중에서 좋은 변이가 선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된 거잖아요, 사실. 예전에 세포 단위에서 살다가 계속 변이를 이루면서 거기서 좋은 환경이 계속 골라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되어서 살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변이가 나쁜 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느 정도 비율의 유전자의 변이가 필요한 거고 그게 지금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그 세포들 중에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포들은 우리 면역력이 가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쓰이는 세포가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바이러스랑 암이 될 수 있는 세포들을 잡아먹는 세포고요. 그 다음에 T세포,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암세포들을 예방을 해주는 그런 세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면역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이 암세포들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암들을 어떻게 내가 정복을 해보겠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암이 생기면 그 암을 발견해서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걸 지지고 때리고 뜯어내가지고 내가 이기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암이라는 건. 자, 사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건강검진했을 때 우연히 암을 초기에 발견했어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의 암의 크기가 보통 1cm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 검사가 많이 발전해서 0.5cm짜리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cm 곱하기 1cm가 발견되어야 암을 초기에 발견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1 곱하기 1cm, 손톱만한 요 크기가 사실은 세포 개수로 치면은 1억 개에서 10억 개 정도의 세포의 개수입니다. 한 개가 아니에요, 암세포가. 1억 개에서 10억 개라고. 이 10억 개의 암세포가 생겼다는 거는 내 몸에서 이 한 개의 세포가 변이된 이후로 계속 증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고 그 면역력이 정상적인 상황일 때 기준으로 5년에서 15년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1 곱하기 1cm짜리 암을 초기에 발견했다고 좋아할 때 사실은 그거보다 5년에서 15년 전에 암세포가 생겼고 그거를 우리가 잡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환경이 언제부터 안 좋았다고요? 5년에서 15년 전부터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5년 뒤에 내 환경, 5년 뒤에 내가 암에 걸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사실 지금, 5년 전인 지금의 생활습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활습관, 먹는 것과 운동 습관과 마음 상태를 잘 관리를 해야 5년, 10년, 15년 뒤에 내가 암 환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 암세포를 갖다가 발견하면 빨리 없애겠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몸이 암세포가 생겨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암을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암은 잘 다스리면서 제거하면서 그렇게 가져가야 될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항상 내 몸은 어떻게 보면 내 몸도 하나의 암 환자인 거거든요. 지금도 계속 암세가 생겼다가 B세포, T세포가 가서 잘 잡아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달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암 치료를 할 때도 그냥 암을 수술하고 방사선을 때리고 항암제를 부어가지고 암 자체를 죽였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생기는 내 몸의 면역력의 저하 상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습관 안 바꾸고 다시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당연히 숨어있던 10억 개의 암세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들이 다 우리 몸에 숨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캔서 스템셀이 돼가지고 잠들어서 있다가 나중에 깨어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암세포들이 다 몸 곳곳에서 재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을 죽이려고 할 생각이 아니라 내 몸이 암이 있어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든다를 목표로 해서 수술항암 방사선뿐 아니라 보조적인 그리고 수비적인 항암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고주파 온열 치료, 고압 산소 치료들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몸의 상태를 올리는 게 좋고요. 거기에다가 식사 습관 바꾸고 운동 습관 바꾸고 마음 상태 바꾸는 것들까지 해서 총 5가지 수비적인 치료를 꼭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